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 평일도가 있습니다. 이 평일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평화로운 섬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지난 2016년 5월 16일 그 평일도 사동리의 한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모이셔서 화투를 치면서 여느 때처럼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유독 이 마을회관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오시는 김씨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읍사무소에 간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당연히 일 끝내고 오후에 마을회관 오겠지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김씨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 중 한 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신호음만 갈 뿐이었죠. 그렇게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이상하다 싶은 동네 분들이 결국 김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각자 볼일을 보고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김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때 친척이었던 변씨가 제일 먼저 이곳에 도착합니다. 형님 안에 계세요 하면서 다정히 부르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집 현관문을 열어서 안을 봤더니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요. 잠드셨나? 그는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내 주저앉아 버리죠. 이후에 친척 변씨 아저씨가 온 이후에 하나 둘씩 동네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신씨가 용기를 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선 순간 그 찌릿한 그 피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방에는 피로 물들어 있는 이불 사이에 김씨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평소에 김씨가 폐가 좀 좋지 않아서 종종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곤 했었는데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추정하게 되고요. 일단 시신을 수습하자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노인 친구분들이 김씨의 손과 다리, 그리고 손과 다리를 이렇게 눕히고 어깨를 펴서 바로 눕히고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알리게 되죠. 이후에 놀란 가족들이 속속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김씨의 아버지의 상태가 단순한 병사로 보기에는 너무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된 지 몇 시간 안에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죠.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은 단번에 이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왜냐면 방바닥과 이불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피는 벽에도 튀어 있었죠. 이걸 처음에 왔던 그 친구 노인분들은 놓쳤던 겁니다. 김씨의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고요. 입 주위에 작은 총공도 뚫려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면 김씨 시신이 위의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주민들 말로는 김씨가 평소에 우통을 벗고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날 날씨 또한 그리 덥지 않았고요. 어쨌든 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게 됐고요. 얼마 후 사인이 나옵니다. 그 사인이 뭐였냐면 고도의 두부 손상, 이런 소견이었어요. 머리 쪽에서 둔기에 맞은 상처가 12곳이나 발견됐고요. 그 세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그 골절까지 보였을 정도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내려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앞쪽과 뒤쪽에 있는 상처가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 이건 무기가 한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둔기가 사용됐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게다가요, 입 주위에 천공이 뚫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머리에 나 있는 상처를 낸 그 둔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둔기가 사용됐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범인은 최소 3가지 이상의 둔기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혹하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타살에서는 흔히 공격을 막기 위해서 죽은 이의 팔이나 손에 방어흔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김 씨에게선 이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방어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김 씨가 정말 불시에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당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씨는 도대체 왜 이 범인에게 대항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그대로 맞이한 것일까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던 중에 경찰은 김 씨가 복용하고 있던 이 약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김 씨는 대상포진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나 그날 복용한 약에는 졸음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김 씨가 사망 당시에 그 어떤 약 기운 때문에 졸리거나 나른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가능했고 방어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견이었죠. 자, 이후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된 게 바로 이 피 묻은 그 핑크색 아령입니다. 이게 김 씨가 마을회관에 있던 거를 운동을 하겠다 하면서 집에 가져다 놓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불명합니다. 아령의 모양과 머리 쪽의 상처 일부는 모양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흉기가 한 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소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이 직접 이 집으로 흉기를 들고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들고 나갔다는 건데, 그 얘기인즉슨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계획해둔 살인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굉장히, 근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드신 노인분이었는데 이 노인분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만한 이유가 뭐였는지 계속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경찰이 주목했던 게 있어요. 바로 방 안의 풍경입니다. 시신에 여러 곳에 상처 있었죠. 그리고 이불과 벽에 막 혈흔이 뿌려져 있었죠. 정신이 없어요, 분위기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초기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섬 주민들은 이건 돈을 노린 외지인의 소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요 시절, 그러니까 5월이 미역을 수확하는 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평일도에는 300~4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이들 중에 한 명이 김 씨 집에 들어와서 살해를 하고 뭔가를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게 시나리오였죠. 근데 현장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현금 40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금품을 뒤진 흔적조차 없었고요. 결국 이건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니다 라고 결정이 됐고, 이건 김 씨와 일면식이 있는 누군가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거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게 됩니다. 자, 물론 사건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 씨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실제로요, 망치로 자기 머리를 가격해서 자살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평소에 되게 심한 대상포진을 앓고 있어서 힘들다 고통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노인이 스스로 아령을 들고 머리를 치고 또 다른 흉기로 자기 머리를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흔 분석, 혈흔이 퍼져 있는 것 분석한 결과 이건 자살이 아닌 분명한 타살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범죄에 관련된 사건 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소리 없는 증언입니다. 혈흔 분석 결과로 그날의 상황을 좀 추리해 볼게요. 김 씨가 처음 공격을 받은 지점은 방문 앞이었습니다. 이 최초 공격을 받고 벽 쪽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때 범인이 김 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그럼 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다행히 정신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김씨가 기어가지고 이불 위를 지나가게 돼요. 이때 머리에서 떨어진 혈흔들이 이불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견 당시에 이 시신의 발바닥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가 있는 발바닥으로 찍힌 혈흔 족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김씨는 기어가다가 제대로 일어나 보지도 못한 채 창문 바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거죠. 참, 그 노인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을 했을 때도 특히나 머리를 주로 공격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범인이 분명 원한이 있었던 거다라고 추정됩니다. 평일도에서 태어나고 거의 모든 인생을 살게 된 그 토박이 김씨로서는요,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고 내내 혼자 생활하고 계셨어요. 미역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또 자식분들이 주는 용돈도 있어서 그렇게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김씨는 마을에서 이장도 할 만큼 두루두루 신임과 또 좋은 평판을 받아왔던 분이죠. 주민들 말에 의하면 김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원한 받을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막 다들 손사래를 치시는데요. 사건 당시에 그 마을에 있는 수협 단 한 곳에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다행히 김씨 집을 아주 멀리서 비추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범행 당일 김씨 집 근처에서 오전 7시 20분에서 30분쯤 흰색 물체가 집 앞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게 포착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진 이걸 보시지만 실제 CCTV는 굉장히 멀어요. 너무 멀어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식별이 어려웠다고 해요. 자, 아무리 그래도요, 경찰은 사실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평일도라는 곳이 사실 좀 아담한 섬이고 100여 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 집 다 사돈의 팔촌이죠. 그리고 범인이 아직 이 섬에 있다면 분명 잡힐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다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가능한 그 마을 주민들 전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날 뭐 하셨냐, 어떤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지 다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죠. 그러다가 한 명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김씨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던 이웃 백씨였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냐면 경찰 조사를 맡는 데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이 섬 사람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죠? 게다가 김씨가 죽기 전 3번의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의 번호예요. 그 번호가 바로 백씨였어요. 너무도 의심스럽죠. 그래서 경찰이 이 통화 내역을 들이대면서 백씨가 당신이 전화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백씨 말로는 김씨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다, 나는 걸지 않았다 라고 일단 변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김씨는 마지막 통화 직전에 백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분 19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죠. 백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김씨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거고, 이때 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호박 뭐가 집에 좀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 그렇게 말한 그런 대화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낮 12시가 넘어서 자기가 김씨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긴 그냥 거기에 있던 호박모 3개 중에 2개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많은 정황들은 백씨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백씨가 백씨 알리바이만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면 사실 용의선상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의심 가는 게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백씨가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이 사실과는 달랐던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고추밭에 농약 치는 것 때문에 그 도와주러 갔었고 이후에 집에 왔고 그러다가 손자랑 놀아줬어요 라고 진술해요. 그런데
그날 농약을 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아파서 병원에 있는 상태였죠. 근데 백 씨가 경찰에 이렇게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뭐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기억난다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대고, 그러면서 막 약간 진술이 맞지 않으면은 이런 적도 있대요. 나 화장실이 좀 급하다 하면서 막 진술을 회피하고요. 결국 경찰은 백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를 해서 추가 조사를 벌였죠. 그렇게 7차례나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백 씨는 범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백 씨의 범행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동기조차 찾지 못했죠. 그래서 경찰은 백 씨를 석방했고 이와 동시에 이 수사도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수사가 장기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경찰이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게 돼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건데요.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전단지가 다 뿌려지죠.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를 나갔던 경찰분이, 한 경감분이 이 작은 마을에 뭔가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들 뭔가 잘못 말했다가는 화를 당할지도 모르고 원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요, 주민들은요, 이 형사들 또는 이 사건을 취재했던 취재팀들이 막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누가 있다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 섬들이 찾아오는 거냐, 우리 다 지난 일을 왜 또 들추느냐 하면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평일도 살인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여기 살인사건이 있고 이건 이웃이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뭔가를 파내야 되지 않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마을 청년은 조금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예 외지인이었다면 범인을 잡기 쉽다. 그런데 그 범인이 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다. 여긴 시골이다. 범인을 알아도 말 안 한다. 설령 안다 해도 말 안 한다. 왜냐? 그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결국 연결돼 있다. 사돈의 8촌, 5촌, 6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만약에 서로 안 좋은 일이 드러나면 등지고 살아야 되니 그런 일을 그냥 묻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취재진이 물었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사냐? 라고 얘기하자 이 마을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한다. 살아봐야 알 수 있다라고요. 약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곳 평일도, 그곳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입니다. 분명 범인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섬 안에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단체로 살인사건, 그 범행을 묵인한다는 게 사건 자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